한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조용한 시골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주민들은 이 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각 소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들어줄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유명한 철학자 피터 싱어의 유적 이타주의 이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며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감성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어떻게 이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작물이 말라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사랑의 나무에게 무기를 불러달라며 소원을 빌고 싶었으나 나무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이 마을 모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그때 알렉스가 나섰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을 모아 둘러앉게 한 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 이타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뭄을 기회로 삼아 마을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물 사용량, 가뭄의 주기,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물 관리 전략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그의 논리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수로를 설치하고 빗물을 모으는 저수지와 절수 기구를 마련했으며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나무는 알렉스와 주민들의 결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선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비구름을 불러와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효율적 이타주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단 물 문제뿐 아니라 마을이 다른 문제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의 가르침은 마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이론은 주민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스를 사랑이 나무의 새로운 수호자로 인정했고 그는 마을의 현인으로 존경받으며 사람들에게 항상 최상의 결과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왔습니다. 사랑의 나무 아래에서 효율적 이타주의의 정신은 계속해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 의도 이론을 바탕으로 펼쳐질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그 속에 숨은 의도의 힘을 조명합니다. 이 재미난 썰은 고대 그리스의 신비로운 도시 의도의 항구라 불리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도시는 보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의도의 항구에서는 모든 행동이 철저히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의 의도와 함께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의도는 도시의 모든 규율과 정책, 그리고 사적인 행동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필로소퍼가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 그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를 밝혀내는데 관심이 많은 철학자였습니다. 테오도르는 앤스콤의 이론에 매료되어 그 이론을 직접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죠. 의도의 항구에서는 매일 자정, 의도의 아카이브라 불리는 중앙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의도를 기록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테오도르는 이 의식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장로가 그에게 말을 걸었죠. 여행자여, 너의 의도는 무엇인가? 테오도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에게 의도가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장로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의도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너의 의도 자체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의도를 통해 너는 이 도시의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튿날 테오도르는 도시의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상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물건의 품질보다 그 상인의 미소에 담긴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도 물건을 사며 상인의 진심 어린 의도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테오도르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도는 행동의 깊이를 결정한다. 표면적인 행동보다 그 이면에 깔린 의도가 진짜 가치를 창출한다. 며칠 뒤 테오도르는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하얀 새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날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테오도르는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녀는 말했다. 이세를 돌보려던 내 의도가 부족했던 걸까요? 날개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테오도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의도는 진실하고 선했단다. 때론 의도가 결과와 다르게 흘러가곤 하지. 중요한 것은 의도가 이곳에서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란다. 소녀는 그의 말을 듣고 새에게 더욱 애정 어린 손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새는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오도르는 의도의 항구에서 배운 것을 기록했습니다. 의도는 행동의 나침반이 된다. 의도가 올바르면 비록 결과가 실수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 후로 테오도르는 각지를 여행하며 앤스콤의 의도 이론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 사람들에게 말했다. 의도는 행동의 그림자이자 그 행위자를 빛으로 이끄는 지도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앤스콤이 강조한 바와 같이 행동의 평가에는 그 행동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밑바탕에 있는 의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동을 이해하고 도덕 적책임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흔적 문제는 철학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기의 무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그 이야기 속에서 직접 경험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당신은 한적한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평온했고 큰 문제도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연히 당신 옆 테이블에서는 철학, 토론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바로 흔적 문제였습니다. 윌리엄스의 이론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나누는 이들을 보며 당신은 흥미를 느끼고 자리에서 슬쩍 귀를 세웠습니다. 그때 토론의 대표자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남자가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지만 아무런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남자는 똑같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결과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 순간 당신은 머릿속으로 두 운전자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사연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결국 운전대 위에서는 운명이 갈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지는 도덕적 비난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당신은 이 상황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고자 하루 종일 머릿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운이라는 불가항력은 그들이 고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도 당신은 주말에 도시로 향하는 길에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신호등 앞에 선 당신의 차 옆에 다른 차가 속력을 내며 무리한 추월을 시도합니다. 순식간에 그 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사라졌고 당신도 놀라 잠시나마 발을 탁 떼었던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집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시속을 맞추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뉴스에서 차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당신은 어제 만난 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접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불행히도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당신은 두 가지 생각에 몰입합니다. 그 운전자가 무사했다면 그로 인해 도덕적 비난에서 무사히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는 더욱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요?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흔적 문제는 단순한 철학적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덕적 판단은 때론 운명이라는 요소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되새겨보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며 당신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층 더 깊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두 운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철학적 이정표가 되어주는 하루였음을 조용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존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늘 무거운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작물의 수확이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너무 적게 와도 그의 수확에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 장터에서 지나가던 철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강연을 홍보하고 있었고 주제는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존은 강연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장에서 철학자는 에피테토스의 철학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신경을 쓰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걱정이 얼마나 소모적인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걱정 대신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 의도, 반응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 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삶에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는 그의 농장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전통적인 곡물에만 의존할 때 그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연구했고 물 관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도시로 가서 전문가의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에는 적은 물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존의 농장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농장을 견학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걱정으로 마음을 소모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 내적인 평화와 함께 외부의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피테토스의 철학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천할 가치가 있는 삶이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